난중일기. 조선 선조 시기의 무신이었던 충무공 이순신이 1592년에서 1598년 7년 동안 군중에서 쓴 일기를 말한다. 정확히는 1592년 1월 1일부터 전사하기 이틀 전인 1598년 11월 17일까지 2539일간 기록한 일기이다. 현재까지도 이순신이 직접 쓴 일기 초고본 8권 중 7권이 남아서 충남 현충사에 비치되어 있고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본디 출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고 이순신 개인의 사적인 일기지만 국내에서 이순신과 그의 전공이 크게 알려짐에 따라 또 사료로서 주목받아 따로 연구,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조의 기록물 치고는 한국 대중에게 매우 인지도가 높다. 난중일기라는 제목은 전란중에 쓴 일기라는 뜻으로 원래 이순신이 쓴 초본에는 난중일기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이름을 붙인 임진일기, 을미일기 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 난중일기란 이름이 붙은 계기는 이순신 사후 200년이 지난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 때에 이 충무공 전설을 편집할 시 거기에 수록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난중일기는 주로 당일의 기상 변화, 군무 내용, 진중의 군정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본가에 대한 걱정, 자식과 아내, 모친에 대한 그리움, 평생의 후원자였던 류성룡에 대한 걱정 등 사적인 정서도 적지 않다. 각각의 일지는 대체로 요점만을 적은 간략한 기록이며 내용이 짧으면 그냥 날씨만 기재된 날도 있다. 날씨 맑음, 이 한 글자만 써놓은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읽다 보면 다소 무미건조한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의 절절하고 애틋한 감정을 숨김없이 적어놓은 부분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정윤현 1597년 일기에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진다. 1592년 1월 1일 난중일기의 첫 일기. 초 1일 임술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남쪽에서 설을 보내니 지극한 회한을 이길 수가 없다. 병마절도사의 군관 이경신이 와서 병마절도사의 편지와 설날 선물, 장전과 편전과 그 외 여러가지 잡물을 바쳤다. 1592년 1월 16일 일기. 16일 정축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각 관아의 관리들과 생리들이 아련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 군관과 생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장형에 처했다. 우후와 가수들 또한 점검하고 경계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해괴함을 이길 수가 없다. 헛되이 제 한 몸 살찌우기만 일삼고 이리 돌보지 않으니 다른 날의 일도 알만한 것이리라. 성 밑의 토박이 병사인 박몽세는 석수로서 선생원 쇠석에 쓸 돌 뜨는 곳에 가서 이웃 강아지에 해를 끼친 고로 장형 80대에 처했다. 1592년 2월 4일 일기. 초 4일 을미 맑음.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본 후에 북봉의 연대 지은 곳으로 올라갔다. 지은 곳이 너무 훌륭해서 무너질 리가 만무했다. 이봉수가 정말 부지런히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루 종일 구경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내려왔다. 해자 구덩이를 순시했다. 1592년 2월 19일 일기. 19일 경술 맑음. 순시를 떠나 백야곳 감목관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승평 부사가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데려왔다.
비 온 후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훌륭한 경치를 가히 형언하기가 어려웠다. 날이 저물어 이목구비에 이른 뒤 배를 타고 여도에 가니 영주 현관과 여도 관관이 나와서 맞이하였다. 방비를 검열하였다. 흥양 현감은 명일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먼저 갔다. 1592년 4월 13일 일기. 13일 이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후 활 15순을 쏘았다. 1592년 4월 15일 일기. 15일 갑진 맑음. 국기일이므로 공무를 보지 않았다. 순사에게 보내는 답장과 별록을 고친 뒤 즉시 역자로 하여금 가게 하였다. 일몰 때 영남 우수사가 보낸 통문을 보니 외선 90여 척이 나와 부산 앞 절영도 앞에 정박하였다고 한다. 동시에 온 수사의 관문을 보니 외선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로 즉각 장계를 써서 보냈고 순사, 병사, 우수사에게도 공문을 돌렸다. 영남 방백의 관문 역시 왔는데 같은 내용이었다. 1592년 4월 16일 일기. 16일 을사. 이경의 영남 우수사가 관문을 보내왔는데 부산 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한다. 분하고 한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즉시 장계를 올렸고 삼도에 공문을 돌렸다. 1592년 5월 29일 사천해전 일기. 29일 무술 맑음. 우수사가 오지 않아 홀로 제장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발진하여 곧장 노량에 이르니 경상 우수사가 와서 합류하였다. 적이 정박한 곳을 물었더니 사천 선창에 있다 하여 곧바로 그곳에 이르렀는데 외인들은 이미 상륙하여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고 산 아래에 전선을 줄지어 대놓았다. 거전이 매우 완강했는데 나는 제장들을 지휘하여 일시에 돌진하게 하였다. 화살을 비처럼 쏘아댔고 각양의 총통을 쏘아대니 그 대란이 폭풍 우레와 같았다. 적의 무리는 두려워하며 달아났는데 화살에 맞은 자가 몇백인지 부지기수였다. 외인의 수급을 많이 베었고 적선 13척을 불살랐다. 군관 나대용이 탄환을 맞았다. 나 역시 왼쪽 어깨에 탄환을 맞아 등까지 관통했으나 중상에 이르진 않았다. 1592년 6월 2일 당포해전 일기. 초 2일 경자 맑음. 아침에 발진하여 곧장 당포 앞 선창에 이르렀다. 적선 20여 척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둘러싸고 교전하였는데 큰 배 한 척은 크기가 우리나라 판옥선과 같았다. 배 위의 장루는 높이가 2장쯤 되었고 누각 위에 외인 장수가 위험있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편전과 대중 승자 총통을 비처럼 난사했다. 외인 장수가 화살을 맞고 추락하니 모든 왜군이 일시에 놀라 흩어졌다. 모든 장졸들이 일시에 집중하여 쏘았다. 화살을 맞고 고꾸라지는 자가 부지기수였고 남김없이 모두 섬멸하였다. 잠시 후 큰 외선 20여 척이 부산으로부터 줄지어 바다로 나오다가 우리 군을 보고는 다투어 개도로 들어갔다. 1597년 9월 15일 명량해전 전야일기. 15일 계묘 맑음. 소수의 수군으로는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는 까닭에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제장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며 말하였다. 병법에 이르길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 하면 죽는다 하였다. 또 한 사람이 좁은 길을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지금의 우리를 이르는 것이다. 너희 각 제장들은 살 마음을 먹지 말라.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면 즉시 군율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두세 번을 엄히 약속하였다. 이 밤에 신인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리 하면 크게 이길 것이요 저리 하면 패할 것이니라 하셨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일기. 16일 갑진 맑음. 이른 아침 별망군이 와서 고하기를 적선이 부지기수이며 곧바로 우리 배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시 전함대에 명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0이 넘는 배가 우리 전함대를 감쌌다. 제장들은 스스로 중과부적이라고 해하려 거듭 피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였다.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아득한 곳으로 물러나 있었다. 나는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돌입한 뒤 지자, 현자, 각양의 총통을 폭풍 우레처럼 난사했고 군관들은 배 위에서 빽빽히 서서 비오듯 난사했다. 적의 무리는 당해내지 못하고 잠깐 다가오다 잠깐 물러나곤 하였는데 우리를 수겹으로 에워싼 탓에 전세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 나와 같은 배의 병사들은 서로 돌아보며 실색이 되어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타이르며 말하였다.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우리 배를 대적할 순 없으니 결코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전력을 다하여 적을 쏘라. 제장들의 배들을 돌아보니 먼 바다로 물러나서 관망만 할 뿐 나오지 않았으며 배를 돌리고자 하는 눈치였다. 곧장 중군 김응함의 배에 댄 뒤 참수 효시하고 싶었으나 내 배가 선두를 돌리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 배들이 차차 멀리 물러날 터이고 적선이 점차 압박해와서 사세는 낭패가 될 터였다. 즉시 중군 영하기를 세우라고 명하고 또 초요기를 세우니 중군장 겸 미조항, 첨사 김응함의 배가 점차 내 배로 가까이 왔는데 거제 현령 안유의 배가 먼저 왔다. 나는 배 위에 서서 직접 안유를 불러 말하였다. 안유야,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 네가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 도망가면 어디서 살 것이냐? 안유가 황망해하며 적선 안으로 돌입하였다. 또 김응함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중군이 되어 멀리 피하기만 할 뿐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적세가 또한 급하니 일단은 공을 세우라. 두 배가 교전의 틈으로 곧장 돌입하니 적장이 그 휘와 전선 세 척을 지휘하여 일시에 개미떼처럼 안유의 배로 달라붙었고 매달려서는 다투어 안유의 배로 올랐다. 안유와 안위 배 위의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미친듯이 공격하여 거의 힘이 다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도 배를 돌려 곧바로 돌입해 비오듯 난사했고 적선 세 척을 남김없이 멸하였다. 여도 만호 송려종과 평산포 대장 정응두의 배가 속속 이르러 힘을 합쳐 적을 쏘았다. 항외 준사는 안골의 적진에서 투항해온 자인데 이때 내 배 위에 타고 있다가 바다를 굽어보며 말하기를 그림 무늬의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자가 안골 진영의 적장 마다시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김돌손으로 하여금 갈고리로 그 자를 선두 위로 끌어올리게 하였다. 그러자 준사가 보곤 뛰면서 말하기를 이 자가 마다시입니다 라고 하였다. 고로 즉시 참수하게 하였고 이에 적의 사기가 대폭 꺾였다. 전 함대가 일시에 쩌렁쩌렁 북을 치면서 일제히 전진했고 각 지자 현자 총통을 쏘아대고 화살을 비오듯 쏘아대니 그 소리가 강산을 진동하게 하였다. 적선 30척을 쳐부수자 적 함대가 물러나 달아났으며 다시는 감히 우리 군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이었다. 수세가 극히 험하고 아군의 세력도 지쳐 위태로웠으므로 당사도로 진을 옮겼다. 1592년 10월 17일 마지막 일기. 17일 어제 복병장 발포만호 소계남과 당진포만호 조효열 등은 외의 중간 배 한 척이 군량을 가득 싣고 남해에서 바다를 건너는 것을 한산도 앞바다까지 추격했다. 외적은 언덕을 따라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고 포획한 외선과 군량은 명나라 군사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와서 보고했다. 이순신의 약골설은 이우역의 외란 종결자에서 기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작가가 허구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난중일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난중일기를 보면 기가 불편하다, 즉 몸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매우 많다. 설사병이 너무 심해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아무것도 못했다든지 탈이 나거나 병을 앓았다든지 하는 내용 등 때문에 이순신을 허약한 체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에 이미 48세였다. 환갑이면 장수했다는 그 시대로서는 노장 소리를 들을 연령대였다. 백의종군 이후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급격히 신체가 약화, 그 외에도 수군 통제사로서의 경무까지 처리했으니 몸이 망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사천해전 때 어깨에 총상을 입었는데 그 시대 의료기술 수준이라곤 뻔한 만큼 후유증이 심각했다. 해전 1년 후 류성룡에게 보낸 편지에도 어깨뼈가 많이 상했고 상처에서 늘 진물이 흘러 밤낮 없이 뽕나무 잿물과 바닷물로 소독한다라고 적어 사천해전 때의 총상도 건강 악화에 한몫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백의종군 전에도 여러 차례 며칠에 걸쳐 아팠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본래는 강건한 무장이었다고 단정짓는 것도 무리. 종합하자면 이순신의 일생 전반이 허약했는지 강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의 노장 이순신은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으며 이는 총상과 고문의 후유증, 경무에 시달리며 더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순신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감안하면 전시라는 상황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망가졌을 수 있다. 당일의 기상 변화, 전황, 군정 외에도 이순신의 개인의 사사와 자잘한 감정, 번민이 많이 적혀 있다. 홀로 앉아 촛불을 밝히고 밤을 새며 국사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나 백의종군 이후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여 망할 놈이 작사를 내놓고 가버린 몰락한 수군의 꼴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구석의 잘 안 보이는 곳에 털썩 주저앉아 이제부터 뭘 어째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했다는 이야기 등 알려지지 않은 번민이 그대로 적혀 있다. 당시 나라를 범한 왜적에 대한 적개심 역시 그대로 적혀 있다. 왜군 포로를 잡았는데 그들이 척 봐도 엉터리 정보를 보여주거나 조선을 아주 우습게 보는 투로 대꾸하자 가차없이 베어버렸으며 포로를 능지처참한 적도 2번이나 있다. 정유년 1597년에 셋째 아들 이면이 왜군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왜군은 나라와 백성의 원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원수이기도 했다. 다만 이순신은 아군이라도 군율을 어기거나 직무에 태만한 것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처벌했으며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나타난다. 그 외 꿈을 꾼 이야기나 꿈에 대한 장군 나름대로의 해석, 어떤 일을 두고 점을 치는 장면, 원균, 권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와 진중에서 쓴 시, 독서한 후의 소회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어느 병사가 나이가 너무 많아 전역시키면서 병사들끼리 여는 간단한 축하식에 어울리며 돼지고기를 같이 먹는데 몇 점 집어먹었다는 소소한 이야기도 있다. 장군 본인의 취미 및 여가 생활도 상세하게 나와 있다. 주로 부하 장수들과 활쏘기 내기나 일종의 보드게임인 승경도를 즐겼고 무엇보다 음주 이야기가 많다. 부하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함께 잤다 등의 기록이 여럿 나온다. 심지어 7천량 해전 이후 다시 통제사로 복귀하고 나서 몸이 아픈 와중에도 몸이 차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술을 마셨다가 오히려 병이 더 쳐서 사흘 동안 앓아누운 일도 있다. 이를 토대로 장군은 전쟁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다는 해석도 있다. 내가 일찍이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니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지성으로 슬퍼했음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한 구절이 많은데 특히 어머니께서 무탈하시니 다행이다라는 서술은 난중일기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표현. 이순신이 일기 속에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1594년 1월 12일에는 이순신이 잠깐 본가에 왔다가 떠나는데 일기에 자당에 대한 기사가 쓰여 있다.
아침밥을 먹은 후 어머니께 하직을 고하니 하교하시길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거라 라고 두세 번 타이르시는데 조금도 이별을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1593년 6월 12일 일기를 보면 충무공이 흰 머리를 뽑았다고 기록한 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적었을 정도였다. 이후 자당께서 돌아가신 날에는 어찌하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서 죽느니만 못하구나 라고 지극히 슬퍼하고 있다. 얼마 후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바로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루 다 적을 수 없었다. 일찍 나와서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전에 하직을 구하고 울부짖으며 곡하였다. 어찌하랴 천지 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사정이 있겠는가.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심지어 다음 일기에는 꿈에 죽은 두 형 희신, 요신이 나타나 함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장례도 함께하지 못했다며 애통함에 서로 붙들고 통곡했다고 한다. 자식들을 걱정하거나 자식들이 와병 중인 것을 걱정하는 내용 역시 적혀 있다. 이순신의 셋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인 이면은 1597년 전사하였는데 그의 죽음을 전하는 편지를 읽은 이순신의 비애 역시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14일 신미 맑음 사경의 꿈을 꾸었는데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던 중 말이 발을 헛디뎌 내 속으로 떨어졌으나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 면이 나를 껴안는 듯한 형상이 보이는 듯 하더니 잠에서 깼다.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천안에서 온 사람이 집의 편지를 전하였는데 열어보지도 않았건만 살과 뼈가 먼저 떨리고 마음이 황란하였다. 겉 봉투를 대강 열어보니 그 겉에 얘가 쓴 통곡이라는 두 글자가 보였다. 이내 면이 전사했다는 걸 알고 나도 모르게 낙담하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할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괴상한 이치란 말인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슬프다 내 작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출중하고 영민하여 하늘이 세상에 남겨두지를 않으시는구나. 나의 죄가 내게 화를 미쳤구나. 나는 세상에 살아있지만 장차 어디에 의지하랴. 부르짖고 서글피 울 뿐이다. 하룻밤을 넘기기가 한 해와도 같도다. 그 후 16일의 일기에는 나는 내일이 막내 아들의 죽음을 들은 지 나흘이 되는 날인데도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 라는 기록 등 지휘관으로서 휘하 장졸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한 비감을 쓴 바가 많다. 이순신의 면밀한 성품 탓에 사소한 사정까지도 자세히 적혀 있어 그 당시의 전황과 시대상, 역사까지 짚어볼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책이다. 이 시기를 다룬 역사 사료로서는 조선 조정 움직임이 높은 평가이나 개인 입장이 강조되어 징비록보다 높으면서 실록 바로 다음 가는 위치, 또한 몇 쪽만 넘겨보아도 창고를 검열했더니 장부에는 수백 발이 있다던 화살이 알고 보니 죄다 습기 먹거나 썩어서 못쓰게 됐다거나 배를 보러 갔더니 역시 물에 뜨지도 못하는 배가 있다거나 해서 허구한 날 관계자들이 징계로 줄바따를 맞는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 등 당시 조선군의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군이 이렇게 된 건 장장 2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오랜 평화 때문이며 그나마 여진족이 약탈을 했던 북방과 달리 남쪽은 일본 쪽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왜구가 고려 때에 비해 크게 줄어 후방이나 다름없었다. 이순신에 관해서 서술된 기록물 중에서 난중일기만큼 신뢰성이 있으면서도 정작 기록한 본인인 이순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료가 없다. 이 영상이 자신의 시각에 1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